정은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무너진 이후 러시아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밀월 관계인 시리아를 방치하다가 유일한 해외 군사기지가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 건데요. 만약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미치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영토지만 러시아가 더 탐을 내는 지역 라타키아는 어떤 곳인지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형견을 동원해서 경주를 시키고 사람들은 돈을 거는 그레이하운드 경주 이미 많은 국가에서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정부도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과 5억 달러의 정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EU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및 이란 간 무기 거래, 또 심화하는 군사 협력, 또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배치하고 전선에 투입하는 건 국제적인 확전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정상회의 전에 제15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는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2명이 포함됐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중국이 핵무기 보유를 지금 추세대로 계속 늘릴 경우 미국도 핵무기 증강 배치에 나서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대응은 다음 정부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의 핵탄두 수가 600개 이상으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규모는 5,044기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핵무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가로챈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를 가로채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절취 피해액의 60%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서남부의 한 고등학교 행사장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최소 3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선물과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행사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행사가 진행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2억 2천만 명의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이지만 만성적인 경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전에도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던 미국 정부가요. 현지 시각으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또 법치에 따른 질서 있는 해결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한국과 다시 외교 정상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한미 간 고위급 대면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캠벨 부장관이요, 그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중대 우려, 심한 오판 이렇게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던 인물인데 이제 네. 자세가 좀 달라진 겁니다. 한미 동맹의 기반인 민주주의와 법치가 이제 작동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미국 정가에서 행정부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신뢰도 미국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캠벨 부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과거에 주미대사로도 재직을 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15일에 한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요성, 동맹으로서의 중요성도 미국 정부가 다시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핵심적 위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맹 관계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근데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이렇게 됐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한미 간 동맹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하기 전에요. 예. 네. 한 가지 소식이 네. 더 있었죠. 네. 미국 하원이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투표를 했더니 찬성 174대 반대 235. 그래서 공화당 의원은 3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20일 자정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기존의 임시 예산안이 만료가 됩니다. 연방 정부를 운영할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업무 일시 중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 남자를 향한 구애 작전인데요. 여기서 한 남자는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네. 이 구애 작전을 펼치는 두 남성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네. 이 푸틴 젤렌스키 두 정상이 19일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 공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언제 트럼프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대화해 본 지 4년도 넘었는데 물론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협상을 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거부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랑 만나면 논의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많이 열어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4시간 넘는 기자회견에서 네. 내가 러시아를 지켰다라면서 건재함도 과시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내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전 압박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복귀하기만 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반면에 입장이 정반대인 정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같은 날 EU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 편에 서주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같은 편에 서달라고 이쪽은 좀 호소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U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떤 계획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힘을 보태주긴 했는데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EU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주축이 미국인데 이 미국의 뜻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EU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금 EU가 힘을 모아줘도 모자란데 EU도 분열돼 있어요. 핵심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정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헝가리도 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빠지겠다 이런 좀 엇갈린 목소리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절대 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기존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되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운데 과연 취임하자마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증오가 밥 먹여줍니다. 네, 증오를 그 이용해서. 밥으로 삼아서 살고 계신 인플루언서들 얘긴데요. 네. SNS 시대에 굉장히 많이 떠오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서구에서 일명 레이지 베이터라는 콘텐츠 제작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레이지 베이터가 뭐냐면 분노 그리고 미끼라는 베이터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분노를 미끼 삼아서 시청자를 끌어오는 인플루언서들인데요. 각종 동영상 플랫폼에서 네티즌의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만 올리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국 BBC 방송이 한 이 레이지 베이터 윈타라는 인플루언서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1,7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올해 24세인데요. 되게 이제 24세 여성은 일반적으로 뭐 화장법, 운동법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많이 공유해서 네네. 이제 인기를 많이 끄는데 네.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다른 인플루언서를 일부러 저격을 하기도 하고요. 인류 패션 모델의 삶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과시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도 쓴다는 거죠. 일부러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찍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 올리면서 화제가 되는 걸 유도하는데 분노를 유발하는 왜냐하면 보는 네티즌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그렇죠, 있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회수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막대한 광고 수익을 이 윈타라는 인플루언서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영상 중에 수백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흥행한 건 다 증오 댓글이 달린 것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혐오해서 내 수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레카 유튜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레이지 베이터는 레카와 다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를 수익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SNS가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재력도 갈수록 커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러다가 가짜 뉴스, 증오 논란 같은 사회의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측면을 더 확산시킨다는 네, 네, 비판을 네. 물론 받고 있죠.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레이지 베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SNS 자체를 떠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나 화를 내려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체력이 소모가 네, 너무 크죠. 어마어마해요. 네. 네.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걱정, 불안, 분노로 가득한 뉴스 콘텐츠가 늘어나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예 뉴스를 안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지 베이터만 있는 SNS는 유저들을 이탈하게 만들 것이다. 분노가 일상화된 환경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그렇죠. 예.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운된 다운 재킷. 품질이 다운된 다운 재킷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재활용해서 만든 가짜 다운 재킷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 현지 매체가 다운 재킷 업체들이 충전재용으로 중고 셔틀콕을 대량 구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셔틀콕에서 깃털 부분만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분쇄해서 얇은 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패딩에 충전재로 넣고 있다는 건데요.
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이런 그 깃털마저도 네네. 이용을 하는군요. 중국의 중앙 CCTV가 지난달 말에 초저가 패딩 제품이 이 셔틀콕 깃털을 실처럼 만든 비사를 충전대로 사용한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체가 이 비사를 쓰느냐, 비사는 뭘로 만드느냐 예. 이런 심층 취재가 잇따랐던 건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이 왜 이런 걸 쓰게 됐냐면 오리랑 거위 깃털 가격이 최근 매년 1.5배 이상 계속 오르니까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그 깃털이 셔틀콕의 깃털이 눈에 띄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새 것도 아니고요. 셔틀콕이 네. 전국의 배드민턴 경기장을 청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배드민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네. 중고 셔틀콕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업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현금화를 했다는 건데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랬다. 이거는 오히려 양심적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닭털이나 돼지털도 분쇄해서 표백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셔틀콕처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이 되어 왔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셔틀콕 재킷은 보온성, 가벼움 등에서 진짜 다운 재킷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섬 위에 달라붙게 된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같은 질병을 이런 옷을 입으면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럼요. 네. 특히 온라인에서 초저가로 유통되는 아동용 다운 재킷을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중국이 전 세계 다운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거위랑 오리고기 소비가 줄었어요.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네. 거위털과 오리털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깃털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셔틀콕이라는 비사를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 초월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와줘요 화이트 마피아.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요. 중국에서 많은 여성이 폭력 피해가 없이 연인이나 배우자랑 안전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사설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 헤어진 배우자가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데 여성들이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대상으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일명 화이트 마피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법으로 열람 파기하는 블랙 해커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네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화이트 마피아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건데요. 네. 원래는 유명 인사 아니면 공인들에게 경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었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25세에서 35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의 이용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만위안 때로는 197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퇴한 군인, 은퇴한 운동선수 등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네. 업체 측은 이혼이나 이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했더니 황산 테러를 한 남편이 있었고 네.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뢰인들이 좀 보호해달라고 의뢰를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여성은 이렇게 사진 유출 같은 걸 위협받았는데 2만 위안 39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경호 서비스를 요청해서 안전하게 관계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법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과정에서 네네네. 근데 업체 측이 우리 서비스는 항상 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객이 필요하면 경찰에 연락을 해준다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헤어진다, 이별한다, 뭐 이럴 때 좋은 이별이 어디 있어, 네. 뭐 이런 노래도 많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안전한 이별을 생각해야 네. 할 때라고 하니까 참 많이 좀 씁쓸합니다. 네. 네. 그런 사건들도 우리도 뉴스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2분 안에 재워드립니다. 네, 잠드는데 어려우신 분들 이 방법을 써보시라고 합니다. 6주 동안 이 방법을 꾸준하게 연습하면 2분 안에 잠들 수 오. 있다는 수면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네, 캐나다 출신의 피트니스 전문가 저스틴 아구스틴이라는 분이 네. 자기가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에 2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수면법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는데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수면법을 이분이 만든 건 아니고
아니고 미군이 개발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도 잠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시도한 사람의 90% 정도는 효과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그러니까 시각화로 신체를 닫으려고 시도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네.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근육을 이완하는 상상을 하면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네, 네. 내가 의자에 늘어져 있는 해파리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뭔지 감이 딱 오시죠? 너무 딱 알겠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걸 상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쫙 네. 빼고 그러면서 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감각이 전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 특정 상황을 떠올리면 더 도움이 되는데 네. 하나는 고요한 호수 위에서 카누를 타고 누워서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검은색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 해먹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진짜 편안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졸린데요. 지금 그렇죠. 좀 자면 안 되는데. 지금. 꾸준하게 연습하면 눈을 감고 2분 안에 잠들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인데 이 영상이 2년 전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 조회수가 1,100만 회 이상이고요. 12,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업로드 시점과 상관없이 최근에도 도움을 봤어요라는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 네티즌이 군에서 은퇴한 지금까지도 내가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수면법이다라고 적으셨고 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때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 방법으로 몇 주간 시달리던 불면증을 해결했다. 이 수면법 하다가 아침에 출근 못할 뻔했다. 오히려 너무 잘 자서. 잘 잤어. 그렇군요. 네. 실제로 관련 연구를 보면 심호흡이나 시각화를 통한 근육 이완이 수면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깊은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의 각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완하는 행위가 바디 스캐닝이라고 알려진 명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평온함을 주는 호르몬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뭐 근거가 있다라는 평가가 네. 나오고 있다고 이 합니다. 방법 좀 다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렇죠. 또 깨닫게 되고요. 제가 실제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이걸 했는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저는 6주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따뜻한 카리브해 바다에서 네. 튜브에 누워서 튜브에 바다의 누워서. 물결에 따라서 둥실둥실 그 따뜻한 바닷물을 느끼면서 내가 떠 맞아요.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네. 이러면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맞아요. 어떡하지 그럼 또 라는 긴장되잖아요. 네, 몸이.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이완이 되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고 그래서 또 음악도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를 제가 예. 신청을 했는데요. 예, 함께 시작할 들으시면서. 때부터 제가 상상하는 그 어루바 섬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립니다.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Jamaica, off the Florida Keys. There's a place called Kokomo. That's where you wanna go to get away from it all. Bodies in the sand, tropical drink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Kokomo,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to the Kokomo? You can play it fast and then we'll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e gotta go. Martinique, that Montserrat mystique. We'll put out to sea and we'll perfect our chemistry. By and by we'll defy a little bit of gravity. Afternoon del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등입니다. 공조부는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정보사령관 등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군 관계자들과 회동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 모임에 참석한 김모 예비역 대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사건을 수임도 하지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법률국의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소통이 절실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더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대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의 동물학대 논란 또 폐지 움직임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는데 먼저 그레이하운드 경주 어떤 경기일까요? 네, 이 그레이하운드 개를 이용해서 경주를 시키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레이하운드는 개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개를 이용해서 돈을 거는 경주입니다. 관련 업계는 스포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앞으로 그레이하운드 경주가 금지됩니다. 아직 법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 경주가 폐지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경주를 중단하고 2,900마리의 그레이하운드 경주견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레이하운드 경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1,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질랜드 이외에 미국이라든가 호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베트남 같은 나라에도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금지하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폐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있겠죠. 네,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법안은 뉴질랜드 퍼스트당 지도자인 윈스턴 피터스가 발의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주를 통해서 죽거나 다치는 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고 또 국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전구에는 지난 1년 동안 13마리의 그레이하운드 개가 경주 도중에 죽었습니다. 네. 개 중에서 제일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하운드는 최고 시속이 67km가 좀 넘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앞으로 20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경주를 줄이고 2,900마리의 그레이하운드 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2살에서 5살 사이에 은퇴한 경주견은 뉴질랜드 국내외에 애완견으로 입양을 시키는 문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의 수명은 12년 내지 1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개를 애완견으로 입양하면 1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산업 관련된 업계에서는 뭐 반응이 좋지는 않겠어요? 네, 관련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동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뉴질랜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뉴질랜드 GRNZ는 이번 결정은 업계 트레이너, 사육사, 소유주 1,000명이 넘는 직원, 보조산업, 그레이하운드 경주와 관련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레이하운드 경주 산업은 2023 회계년도에 1,054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했고 1억 5,920만 뉴질랜드 달러, 1,350억 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레이하운드를 돌보고 경주하는 데 평생을 바친 가족이라든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동물복지단체에서는 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겠고요. 네. 동물복지단체 SPCA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했고 네. 동물보호단체 SAFE는 동물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라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야당인 녹색당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더 엄격한 조건에서 경주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경주는 호주에서도 합법으로 돼 있는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스코틀랜드 의회는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소싸움이라든가 닭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레이하운드 경주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7개의 그레이하운드 경주 클럽과 6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약 4,800회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클럽은 1876년 사우스랜드에서 설립되었고 최초의 워털루 클럽은 1879년 남섬 오아마루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그레이하운드 경주가 금지된다는 이런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라타키아라는 곳이요. 이름 너무 예쁘죠. 네네. 네,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사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파란 바다. 예. 그냥 사진만 보면 정말 되게 가고 싶어져요. 예. 역사 유적들도 많아서 이렇게 그 중동에 진짜 오래된 근데 여러 문명이 스쳐간 그래서 뭐
2세기의 로마 유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낡은 아파트들인데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바쿠스 신전 뭐 이런 것도 유적이 남아 있고 또 뭐 라틴 교회 이제 그런 건 로마 유적이고 그다음에 라틴 교회 가톨릭 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국립박물관이 석조 건물이 되게 예쁘던데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또 그건 지어진 거라 그러고 유적들이 또 되게 많은 그런 네. 곳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예. 곳이네요. 예. 네. 역사가 그리고 깊은 곳인데 뭐 로마 시대 유적도 있고, 예. 예, 오스만 투르크도 있고, 예. 또 혼자 여기가 돼 있는. 페니키아의 그 페니키아. 예, 역사책에서 보던 예, 페니키아의 고대 도시가 있던 곳인데 네. 시리아의 주요한 항구예요. 그래서 뭐 인구는 그렇군요. 70만 명,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뭐 기원전 4세기부터 뭐 그리스 세력이 왔었고 네. 그다음에는 로마 도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됐잖아요. 동로마가. 헉,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 같네요. 네. 이 시리아나 레바논 네. 이런 데에 뭐 지역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예, 본 예, 것들이 예. 그대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비잔틴 도시였다가 뭐 7세기에 이제 아랍 쪽에서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다음엔 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런 이슬람 왕조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가 그 비잔틴 제국하고 이슬람의 이게 좀 경계선이었대요. 그래서 양측에 서로 탈환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했고 네. 뭐 십자군도 여기다가 뭐 한번 또 거점을 둔 적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오스만이 비잔틴을 이기죠. 그래서 1516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오스만 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몇백 년 건너뛰어서 이제 1차 대전 뒤에 프랑스가 시리아를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슬람의 분파 중에 그 알라위라고 부르는 이 알라위파가 일종의 자치령 같은 자치국가 같은 걸 잠깐 세웠었는데 네. 그때 라타키아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뭐 지난주부터 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예. 이제 이야기할 때 알라위파 뭐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어떤 세력인가요, 알라위파? 이게 9세기에 이슬람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라고 해요. 근데 이슬람의 한 분파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 순니나 시아파 양쪽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예, 너무 달라서 제가 예전에 봤을 어떤 책에서는 뭐 이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완전 딴 종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면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슬람과 알라위의 거리도 그 종교들만큼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과거 이슬람 제국 시절에도 알라위파는 좀 탄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만 중요한 종교 세력이에요. 네. 네, 시리아 인구가 2011년 내전 전에 한 2,40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내전 때 이제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워낙에 뭐 유럽 난민 사태도 있었지만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일 줄어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네. 2016년에는 인구가 2,400만에서 1,800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돌아와서 한 2,2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알라위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인구의 다수는 아닌데 이제 아사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뭐 알라위파다. 그래서 영향력은 좀 컸었고 네. 그 다음에는 튀르키에 좀 많이 있고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특이하게도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르헨티나에 한 18만 명,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또 인접한 레바논에 한 15만 명. 그러니까 전체 다 해도 이렇게 이슬람 인구에서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정말 시리아 쪽에만 있는 그냥 한 분파예요. 그렇네요. 근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한때는 뭐 독립 국가로도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시리아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 지중해랑 접하고 있는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쪽을 사실 20세기 초반에 이제 멋대로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지역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뭐 제일 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은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뺏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거겠지만, 네. 근데 이제 라타키아가 있는 지역은
그때 이제 1920년에 프랑스 외임 통치령이 됐는데 알라위 자치지역이 됐고 그때 사실 프랑스가 소수 민족 같은 소수 민족 종교 집단이던 알라위를 징집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알라위 쪽 이제 군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좀 힘이 실렸다고 해요. 근데 1940년대 이제 다시 알라위 지역이 라타키아가 있는 곳은 시리아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이제 1946년에 프랑스 위임 통치에서 벗어나요. 네. 근데 그때 시리아가 이제 새 나라가 되면서 군대를 만들 때 그 알라위가 중심 역할을 했겠네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권당이 되는 바트당 여기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이 바트당이라는 정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시리아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쫓겨난 그 바샤르 알라사드의 아버지 하페즈가 네. 장기간 권력을 장악했었는데 사실 바트당 정권은 좀 아랍 사회주의 이런 성격이어서 종교를 많이 억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라위파랑 부딪힌 적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론 안 좋아지고 하니까 후기로 갈수록 네. 이제 종교를 좀 등에 업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네, 알라위파에 대한 이 역사를 한번 쭉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 시리아에서 라타키아라는 지역 이제 오늘 예. 소개를 해주시는데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가 일단 지중해 중요한 항구이기는 해요. 이게 네. 195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차관받아 갖고 지은 도시인데 그렇군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1970년대에 레바논에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레바논이 원래 이제 무역항 이런 걸로 이 지역의 중심이었는데 레바논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라타키아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때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때 뭐 여기서 뭐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뭐 라타키아 해전 뭐 이런 게 벌어진 적도 있었고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리아 정치에서는 라타키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2011년 봄부터 이제 아랍의 봄 시위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그게 내전으로 번져갔잖아요. 시리아에서. 근데 이제 라타키아에서도 당시에 이 아사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근데 이제 라타키아라는 도시가 시리아 내전에서 중요하게 된 거는 시위 때문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 러시아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 이게 시리아가 옛 소련권 바깥에서 네. 러시아가 유일하게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예요. 오. 근데 사실 소련 시절에 이미 그 타르투스라는 곳에 해군기지가 여기도 이제 지중해 항구인데 네. 여기 해군기지를 러시아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유일한 러시아의 그러니까 뭐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군사기지였거든요. 근데 내전이 벌어지고 네. 밀리게 되니까 아사드 정권이 다급해지니까 러시아군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라타키아라는 이 항구, 네. 이 항구에다가 러시아군의 공군기지를 내줘요. 어. 그래서 거기에 흐메이민 공군기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그때 뭐 전투기 보내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사드 정권이 시민들한테 밀려서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사드 정권에 맞서서 싸운 세력 중에 네. 이번에 사실 그 반군 세력도 조금 이슬람 극단주의 경향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극단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끼어들면서 네. 시리아 정권은 우리 IS랑 싸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러시아도 IS랑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도와줘야 명분이 된다라는 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 덜커덕 이제 군사기지를 갖게 됐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 8월에 뭐 이제 조약을 맺어갖고 아사드 정권하고 이 흐메임이라는 공항을 러시아군이 공짜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이제 뭐 활주로 짓고 뭐 전투기, 정찰기, 뭐 탱크들 배치하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하는 네.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 한마디로 이 라타키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일단 일로 간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시리아의 전역으로 발판으로? 흩어져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타키아에 러시아 군사 기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현재까지 계속 있는데 네. 그 여기에 이제 러시아 군 정보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름은 번역을 하면은 그냥 뭐
총참모본부 막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 군 정복 GRU라고 부르는 게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조직도 라타키아에 정보시설을 두고 있어요. 근데 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뭐 해외에 있는 가장 큰 정보기지다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시리아 내전과 상관없이 러시아가 그렇죠. 해외 기지를 네, 네. 왜 그냥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심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말에 그 아사드랑 같이 여기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아사드 정권이 네. 이제 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미 사실 IS의 잔당들은 남아 있었지만 내전 국면은 어느 정도 좀 아사드 측의 승리로 그때 이제 귀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나와야 되지만 나와야 되는데 네. 일부 군대는 빼면서도 네. 그 원래 갖고 있던 타르투스 해군 기지랑 네. 이 라타키아 공군 기지는 러시아가 계속 운영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고 2018년에는 오히려 기지를 더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직전 해죠. 러시아군이 이제 이 기지를 발판 삼아서 그 앞에 지중해 해상에서 뭐 장거리 폭격기라든가 전투기, 첨단 전투기 이런 거 또 훈련 비행시킨 거. 이건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이때 되면 이제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네요. 훈련시켜 갖고 이제 그게 서방에서 이제 그거를 위성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찍어 가지고 뭐 이렇게 네. 공개하고 막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쫓겨나 있잖아요. 망명했잖아요. 러시아 군도 이제 철수 지금 그게 그래서 초미의 해야 하는 관심사입니다. 건데. 예. 일단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일단 시리아에서 그 라타키아가 이제 드나드는 일종의 러시아군의 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다른 지역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라든가 뭐 네. 외교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라타키아 기지로 대충 다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에 시리아 군사기지 이제 러시아군이 뭐 이제 몇백 명 단위로 머물고 있었는데 네. 그들도 이 라타키아로 다 빠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있었던 이제 무장 직원들 군인들 여기도 다 지금 일단 라타키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타키아에 있는 그 러시아군의 일부 장비들도 좀 철수를 시켜서 이렇게 뭐 싸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군인들이 어쨌건 반군이 이제 넘어간 나라에서 러시아로 철수를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반군이 공격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반정부 세력하고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반군 지금 시리아를 장악한 그 하야트 따으리르 알샴 네. 이 따으리르 알샴의 이제 실질적인 일종의 사령부 기능을 하는 곳이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군 쪽의 인사들도 이제 대표들이 가가지고 네. 반군 측하고 러시아군 안전하게 좀 빠지게 해달라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반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좀 반대 입장 사실은 건데. 그렇죠. 네, 네.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쪽은 아사드 편들었고 네. 반군은 아사드를 무너뜨렸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항상 보면 이렇게 내 편 순식간에 또 바뀌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따으리르 알샴 쪽에서 이제 아사드가 도망치기도 전부터 우리는 뭐 러시아의 적대적인 건 아니다.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게 한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이에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네. 시리아의 에너지라든가 광업 부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야금야금 투자를 많이 했고 러시아의 민간 자본도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아가 내전 기간 동안에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런 것도 어느 지역에선 사실이고 많이 무너졌지만 또 그런가 하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발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 난민들 떠나버린 자리에 가서 그 집들 부동산 막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확보한 자산들이 있어서 네. 뭐 안 그런 것 나가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보호한다. 줄 테니까 네. 우리 무사하게 나가게 해달라라든가도 네. 가능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네 경제 발전을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라타키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을 철수시키는 건 일단 맞는 상황이지만 네. 또 타흐리르 알샴하고 협상해서 뭐 러시아군이 뭐 소문인데 이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네. 뭐 3,000명 정도 머물게 해주는 대신에 뭐 다른 뭐 협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해외 군사 기지를 그렇게 되죠. 잃게 되는 만약에 거잖아요. 여기를 잃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제 이 라타키아 기지, 뭐 그 타르투스 해군 기지도 그렇고 이 러시아가 그 동안에 한 10년, 20년 동안 특히 이제 푸틴 집권 2기 집권한 다음부터 네. 아프리카에서 군사 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라타키아의 기지가 네. 보급 기지였어요. 러시아의 뭐 그렇죠. 주로 이제 러시아가 그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이런 용병 네. 조직들 이용해서 많이 아프리카에 진출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물건을 보내려면은 시리아에서 중간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대안이 현재 여기만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개입이라든가 공세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일단 뭐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라타키아가 러시아로서는 아주 중요한 뺏기고 곳이죠. 싶지 않은 아주 예.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시리아도 그렇고 러시아 상황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2월 20일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